자, 이제 중3과 5강, 이제 구름과 강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늘에 떠 있는 물방울이죠. 그죠? 하늘에 떠 있는 물방울이고,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응결이 돼서 이제 물방울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물방울이 무거워지면 비가 되어 내리는 것을 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과 강수 현상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대기 중에 수증기의 양이거든요. 그래서 요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 양을 기준으로 해서 증발, 뭐 응결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덜 일어나고를 가지고 뭐 불포화, 과포화, 포화 상태로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불포화 상태라고 하는 거는 자, 대기 기준인 거예요. 자, 대기 기준으로 해서 어떤 공기 안에 그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공기 1kg이라고 해보겠습니다. 1kg이 있는데 여기 안에 가득 채울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수증기가 가득 차 있으면 뭐가 되는 거고 포화가 되는 거고 가득 안 차 있으면 불포화 상태인 겁니다. 자, 그리고 포화를 넘어서서 있게 되면은 네, 과포화라고도 하게 되고요. 네, 과포화가 되면 바로 응결이 일어나서 어디로 간다? 네, 포화 상태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기,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 기준으로 요거를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물그릇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안에 이제 물이 있겠죠. 자, 물 분자가 이렇게 있을 텐데 얘네들이 자, 증발되는 양이 네, 들어오는 응결되는 양보다 많다라고 하면 이 상태는 이 공기의 상태가 불포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불포화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있는 물방울이 수증기로 될 수 있는 양이 이제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죠. 자, 과포화 상태는 똑같은 상황인데요. 수증기가 물방울로 되어 들어오는 양이 증발되어 나가는 양보다 더 많을 때, 응결되는 양이 더 많을 때 과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포화 상태는 나가는 양과, 그러니까 증발되는 양과 자,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이제 응결이라고 하는데 응결되는 양이 네, 같을 때를 포화 상태이고 자,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증발 응결되는 것 같이 안 보이지만 계속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계속 네, 증발되고 있고 응결이 되고 있는 상태를 증발 응결이 같은 상태, 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증발 속도랑 응결 속도가 같은 상태 이런 상태를 네, 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살펴볼 내용은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개념인데요. 자, 이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 포화 상태의 어떤 공기가 있고요. 이 공기 1kg이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공기 1kg 안에 자, 이 포화 상태로 최대로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 1kg이라는 이 공기 안에 최대로 수증기가 가득 차 있다. 자, 최대로 가득 차 있다. 요런 상태를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고요. 요 최대량이 그냥 일정한 것이 아니라 온도에 따라 자, 온도가 올라가면 얘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비례해서 움직입니다. 자, 온도에 따라 비례하는 양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온도가 증가하면 자, 이 수증기들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도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포수량의 변화 요인은 그러니까 뭐예요? 온도죠, 온도. 자, 여기서는 이제 공기의 온도니까 기온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기온이 높을수록 포수량이 증가한다. 그 다음 이슬점이라고 하는 거는 자, 공기 중에 수증기가 자,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은 응결을 하겠죠. 그죠? 응결하기 시작하는 하기 시작할 때의 온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슬점의 변화 요인은 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현재 수증기량 또는 실제 수증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아진다. 이 네 개의 개념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포수 이꼴 기온과 관련이 있고 이슬점은 온도인데 응결하기 시작하는 온도인데 이거는 현수랑 관련이 있다. 자, 이렇게 기억을 별표치고 메모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슬점을 판단하는 방법. 그럼 이슬점을 판단하는 방법. 이슬점은 아까 뭐라 그랬죠? 어떤 수증기가 응결하는 온도입니다. 자, 불포화 공기가 냉각되어서 액체 상태가 될 때의 온도입니다. 자, 공기가 이제 불포화 공기가 냉각되면 수증기가 냉각되는 거죠. 그래서 액체 상태에 물이 됐을 때의 자, 온도를 말을 하고요. 자, 수증기의 같은 말이죠.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냉각이 될 때, 냉각이 될 때 포수 곡선과 만나는 점의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냉각이 되어서 여기 액체에다가 포화라고 바꾸겠습니다. 포화 상태가 될 때의 온도다. 자, 포화 상태가 되면은 이제 액체가 되긴 하지만 여기 포화가 들어가야 되고요. 자, 냉각이 돼서 포화 상태가 될 때 온도. 그 다음에 응결 시작하는 온도. 자, 포수 곡선과 만나는 점의 온도. 이 네 개가 세 개를 그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요거를 이제 밑에 이제 곡선을 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슬점의 포수량은 그래서 무엇과 같다? 네. 자, 실제 수증기량. 그 온도에서의 실제 수증기량과 같다. 또는 현재 수증기량과 같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응결량을 이제 구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응결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과포화가 되었을 때, 자, 과포화가 되었을 때 냉각이 되면 이슬점보다 낮아질 때 응결되는 물의 양입니다. 자, 그래서 응결량은 현재 수증기량에서 자, 냉각된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을 빼면 응결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1번부터 7번까지의 이런 용어들을 자, 지금 이제 이 포수량 곡선을 해석을 하면서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포화 수증기량은 포화 상태 1kg, 포화 상태 공기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 양이라고 했고, 이 곡선에서 최대량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각각의 이제 온도가 있는데, 이 포수 곡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포수 곡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포화 수증기량이 온도에 따라 이렇게 비례하듯이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곡선이 의미하는 거는, 포화 수증기량이, 포수량이 무엇에 비례하더라? 기온에 비례하더라 라는 거 다시 한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기온에 이 수증기량이, 포수량이 비례한다. 자, 그럼 요 점 내에서는 요 점, 이게 위에 있는, 자, 요 A랑 B점은, 자, 25도씨에서 최대로 담을 수 있는 양이 이 막대 끝까지, 여기 끝까지거든요. 요렇게. 그러니까 얼마를 최대로 담을 수 있냐. 25도씨에서의 포수량은 20g인 거예요. 여기 왼쪽으로 쭉 가면 20g 연결되죠. 자, 그래서 25도씨의 포수량은 20g인데 지금 B점은 20g을 가득 담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포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C점은요? 자, C점은 온도가 25도니까 최대 담을 수 있는 양이 20인데 현재 얼마만 담고 있다? 네, 여기 10g, 10.6g만 담고 있다. 그러면은 C점은 불포화 상태가 되는 거예요. B는 포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자, A점은 어떨까요? A점은 현재 15도입니다. 자, 15도에서 최대로 담을 수 있는 양이 10.6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 점 위에서는 최대로 담고 있다. 자, A점도 이 온도에서의 포화된 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화 상태의 공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자, 5도씨에서는 5.4g만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요 점이 예를 들어 D라고 하면 자, D점은 여기도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무슨 말이냐? 포수 곡선 상에 있는 요 DAP 요 세 개의 지점은 포화 상태의 공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는 불포화 상태다. 그럼 얘는 얼마만큼을 더 수증기를 넣어주면 포화가 되느냐?
자, 여기 20까지 담을 수 있는데 현재 10.6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9.4g을 더 넣어주면 포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화를 시키는 방법은 C에서 B로 보내거나 9.4를 더 넣어주거나 아니면 25도씨를 15도로 낮추거나 둘 중 하나가 됩니다. 자, 불포화를 보낼 수 있는 방법. 자, B로 보내거나 자, 여기 A로 보내거나 둘 중 하나를 하면 된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공기 ABC의 포수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A점에서의 포수량은 네, 지금 현재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요 지점에서의 수증기량이 됩니다. 그러면 10.6이 되겠죠.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 포화 상태니까 20이 됩니다. C는 지금 현재는 얘는 불포화 상태인데 25도씨에서의 포화량은 자, 포화 수증기량은 20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있는 지점이랑 상관이 없어요. 이 온도에서의 곡선과 만나는 점의 수증기량. 자, 이 온도에서의 곡선과 만나는 점의 수증기량이 포수량이다. 자, 그 해당 온도에서 곡선과 만나는 점. 이 지점의 수증기량을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현재 수증기량은 뭐냐면 현재 있는 점에서 그냥 왼쪽으로 가서 읽어주면 됩니다. 자, 현재 수증기량은 온도랑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있는 지점에서 그냥 왼쪽. 자, A는 현재 수증기량이 10.6. 자, B는 여기서 왼쪽으로 그냥 가면 20. 자, C는 여기서 왼쪽으로 쭉 가면 10.6.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포화 상태 공기는 A, B가 될 것이고요. 불포화 상태는 C가 됩니다. 자, 불포화 상태인 C를 네, 포화로 만드는 방법. 아까 첫 번째 수증기를 얼만큼 더 넣는다? 네, 수증기 지금 불포화니까 수증기를 9.4g 더 공급을 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얘를 냉각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C를 A로 보내는 방법. 자, 25도씨를 냉각시켜서 자, 15도씨까지 냉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공기 ABC의 이슬점은 하고 물어봤거든요. 자, 6번의 별표 이슬점. 자, 이슬점은 뭐냐? 자, 포화 상태는 그 상태로 그냥 온도가 이슬점이 됩니다. 자, 포화 상태일 때의 온도가 이슬점이고요. 자, 불포화 상태인 공기는 얘가 응결하기 시작할 때의 온도이기 때문에 냉각을 해서 이 포수 곡선과 만나는 지점이 온도입니다. 자, 그래서 A의 이슬점은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곡선과 만나고 있기 때문에 15도가 되고, 자, B는 얘를 어떻게? 얘도 마찬가지죠. 포화 상태니까 이때 온도가 네, 이슬점이 됩니다. 자, C는 응결을 시작하는 온도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쭉 가서 곡선과 만나는 네, 15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슬점을 판단을 할 때는 자, 가로선이 같을 때 이슬점이 같다. 자, 이슬점이 같은 거는 네, 가로선이 같을 때입니다. 가로선이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위에서 포수량이 같다라고 하면 자, 포수량은 세로선이 같은 지점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B하고 C가 세로선이 똑같죠. 온도가 똑같은 거예요. 기온이 똑같으니까 얘는 포수량이 같은 거고요. 자, A랑 C는 가로선이 같다. 그럼 현재 수증기량이 같다라는 거예요. 현재 수증기량이 같으면 네, 이슬점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가로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도 별표 치시고 공기 C를 자, 5도씨로 냉각했다라고 했습니다. 5도씨로 냉각하면 요 지점으로 간 거예요. C 다시라고 표시해 줄게요. 자, 5도씨의 여기 위에 자, 근데 현재 수증기량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C 지점에서 10.6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냉각을 시켰을 때 응결량은 자, 여기 지금 현재 수증기량에서 냉각된 온도에서의 포수량이 5.4거든요. 그러면 10.6에서 냉각된 온도의 포수량 5.4를 빼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현재 수증기량에서 빼기 냉각된 온도에서의 포수. 냉각된 온도에서의 포수를 뺐다. 그러면은 답이 나옵니다. 5.2g.
응결이 되고요. 지금 현재 기준은 1kg 기준이잖아요. 그 단위를 그램 퍼 킬로그램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kg 기준으로 5.2g 네, 응결되고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개념이 이제 상대습도로 왔는데, 상대습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공기가 상대적으로 어느 만큼의 수증기를 가지고 있냐라고 자, 비교를 해놓은 지표예요. 자, 공기가 얼마만큼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자,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 분해 전체 이름을 쓸게요. 자, 포화 수증기량 분해 실제 수증기량 또는 현재 수증기량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수증기량, 자, 책에 따라서 실제 수증기량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자, 곱하기 여긴 퍼센트니까 100을 해주면 됩니다. 자, 포수분의 현수 곱하기 100이다. 이렇게 하고 이 공식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포수분의 현수 네, 곱하기 100. 자, 그래서 여기서 상대습도를 해석을 해볼 텐데요. A, B, C의 상대습도. 자, A는 보겠습니다. 포수가 지금 보면은, 자, 요 곡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네, 10.6이고, 그 다음에 현수도 10.6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곱하기 100을 하면 100%다라고 나오게 되죠. 자, B, 마찬가지로, 자, 포수량 20분의 현수량 20 곱하기 100입니다. 그래서 100%다. 자, C는 요점이죠. 그러면 20분의 10.6입니다. 자, 20 포수분의 10.6 곱하기 100. 자, 그래서 여기 이제 5 해주면 51.2%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53%구나. 53%가 되겠다. 자, 그러면 이 곡선 위에 있는 공기의 상대습도는 모두 100%이다. 왜 100%가 될까요? 여기 곡선 위에 있는 A점, B점, 여기 요점 전부 다 이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상대습도가 100입니다. 이유는 자, 포수량과 뭐가 같기 때문에 현수량이 같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상대습도를 계산 없이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걸 꼭 계산하지 말고요. 자, 곡선에서 멀수록 낮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A랑 B가 일단 100%로 같죠. 그리고 C는 낮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습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기온이 일정할 때요. 자, 기온이 일정할 때, 현재 수증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아지고요. 현재 수증기량이 적을수록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수증기, 여기는 실제라고 나와 있네. 현재라고 바꿔도 됩니다. 자, 현재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는, 자, 기온이 낮을수록 반대가 됩니다. 그리고 기온이 높을수록 낮아진다. 이제 기온하고 이거는 반비례가 되는 거죠. 기온과, 자, 상대습도는 기온과는 반비례한다. 그 다음에 현수량과는 비례한다. 이렇게 옆에다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습도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다? 기온분의 현수량.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맑은 날 하루 동안 기온, 상대습도, 이슬점의 변화. 자, 기온은 당연히 언제쯤이 제일 높을까요? 여기 지금 보시면 네, 14시경 제일 높고, 자, 상대습도는 그 시간에 기온이랑 반대이기 때문에 가장 낮다. 제일 높은 시간의 기온이고,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게 상대습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슬점은 네, 맑은 날이기 때문에 이슬점은 거의 일정하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 14시경. 가장 낮은 시간대는 기온이 가장 낮은 시간대 여기 오전 5시경입니다. 그러면 상대습도 그래프랑 기온 그래프가 반대인 이유는 상대습도는 자, 기온과 반비례함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 기온에 영향을 끼치는 게
네, 포화수증기량이에요. 포화수증기량이 기온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상대수도가 포수분의 현수기 때문에 당연히 기온과 반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슬점의 그래프 특징은 거의 일정하다. 맑은 날은. 자, 왜 거의 일정하냐? 이유는 네, 수증기 맑은 날에는 수증기의 추가 공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뭐 포수량, 뭐 현재 수증기량, 이슬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배운 거거든요. 특히나 요 이슬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데, 자, 이 이슬점이라고 하는 게 아까 뭐라 그랬냐면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하는 온도라고 했습니다. 자, 요 개념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자,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보겠습니다. 자, 수증기가 이제 응결해서 네, 물방울이나 얼음알갱이가 하늘에 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구름 생성 과정은 이 밑에서부터 쓸 건데 1단계부터 일단은 공기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상승을 해야 되고요. 여기가 1단계. 자, 2단계. 자, 공기가 상승하면 얘가 이제 열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로 자, 기압이 내려가니까 단열 팽창을 합니다. 자, 단열 팽창을 한다는 것은 기압이 내려가서 그렇다. 자, 기압이 내려가면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유를. 자, 공기가 지표면에 있을 때는 이렇게 누르는 힘이 강해요. 자, 누르는 힘이 강한데 이게 기압이 클 때입니다. 자, 그런데 공기가 올라가게 돼요. 여기 위로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공기가 이렇게 커지는 이유가 주변에서 얘를 누르는 힘, 기압이라 그러죠. 이 공기 덩어리를 누르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화살표의 길이가 자, 기압의 크기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지표에 있을 때랑 이 위에 있을 때 자, 공기의 덩어리의 크기가 커지는 여기가 팽창을 하게 되는 이유는 주변에서 눌러주는 기압이 이렇게 작아지기 때문에 팽창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단열 팽창을 하게 되면, 자, 세 번째, 자, 기온이 하강하게 됩니다. 자, 기온이 하강하게 되면, 자, 무슨 일이 생기냐? 이슬점에 도달을 하게 되겠죠. 수증기가 냉각을 해서, 네, 응결하기 시작하는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했고, 자, 이 온도가 계속 내려가서 이슬점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네, 구름 생성이 됩니다. 여섯 번째, 이게 이제 하늘에 떠 있는, 자, 구름이 어떻게 될까요? 네, 강수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공기 상승, 단열 팽창, 기온 하강. 네, 기온 하강, 이슬점 도달. 아, 여기를 두 개를 바꿔야 되겠다. 뭐가 하나 빠졌나 했더니, 자, 이슬점 도달을 하면 이제 응결을 시작한다는 말이 들어가야 되네. 그쵸? 응결을 시작하고 구름이 생성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6단계가 시험에 출제되니까요. 이 순서대로 네, 이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옆에 보면은 단열 압축과 단열 팽창의 차이점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밑에 거 단열 팽창부터 보면 자, 올라갈수록 기압이 감소하면서 부피가 팽창하게 되는 과정을 단열 팽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공기를 밀어내는데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네, 기온이 내려가게 된다. 자, 공간이 커진 만큼 안에서 바깥으로 일을 많이 하는 거죠.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강해집니다. 자, 그래서 밀어내는데 에너지를 쓴다. 그러니까 하강하게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단열 압축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공기가 내려가는 걸 말합니다. 공기가 하강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요거는 공기가 상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자, 압축이 돼서 공기의 움직이는 범위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부피가 감소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에너지를 덜 쓴다. 에너지를 적게 쓴다. 그러면 기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행동한다라는 거 꼭 이해를 해주세요. 자, 단열 팽창은 나중에 가서 계속 나오니까요. 이거 별표 치고 중요하다라고. 구름 생성 과정에서는 요 단열 팽창에 의해서 기온이 하강하는 요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죠. 첫 번째는 뭐냐면 구름이 이제 경사면을 타고 자, 공기가 경사면을 따라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요. 산사면을 따라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사면 아니면 산등성이 이런 것도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지표가 갑자기 가열되는 경우 있고요. 그다음에 전선은 뒤에서 배울 건데 전선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선이라고 하는 거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게 되면 공기가 이렇게 상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기압 중심으로 공기가 모여들 때 자, 이렇게 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다 이제 말고 단어별로 기억을 합시다. 자, 경사면, 자, 갑자기 가열, 전선, 그 다음에 저기압 중심. 이렇게 4개의 단어로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형성된 구름의 모양은 크게는 2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자, 저군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구름이 위로 쌓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쌓이고, 이 밑에는 비가 이렇게 소나기가 내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모습이 위로 솟은 모양입니다. 공기가 그러면 상승 기류가 약할 때, 강할 때입니다. 상승 기류가 강할 때 저군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강수 형태는 소나기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층우는 뭐냐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퍼진 구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습은 옆으로 퍼진다라고 쓰면 되고요. 상승 기류가 약할 때,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비는 보슬비가 내립니다. 자, 보슬비 또는 지속적인 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강수 이론을 한번 볼 텐데, 강수 이론은 이제, 크게는 이제 병합설이라는 것과 이제 빙정설 2가지가 있어요. 자, 병합설은 말 그대로 합쳐진다는 거죠. 합쳐진다라는 거고요. 주로 이제 열대지방 또는 저위도 지방에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구름의 구성 물질이 다 100% 물방울이에요. 여기는 물방울이고요. 여기 있는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합쳐져서 자, 커지고 무거워지면 떨어져서 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방울과 물방울이 합쳐진 거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빙정설은 주로 중위도 또는 고위도 지역에서 이제 가설인데요. 여기 지금 그림을 보면은 요 중간 지점, 저 마이너스 20도와 여기 0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20도 0도 사이에 관행강 물방울이라는 것이 있고요. 요 관행강 물방울에서 이렇게 증발한 수증기가 있는데 이 수증기가 어디에 들러붙는다? 빙정에 달라붙어서 빙정이 성장하는 과정으로 눈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빙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내리게 되면 눈이고요. 그냥 내리면 눈이고 얘가 녹으면 찬 비가 된다라는 가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0에서 0도씨 사이에 자, 이 관행강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빙정에 달라붙는 승화 과정을 통해서 눈이 성장한다. 라는 거죠. 구름의 구성이 그러니까 빙정은 얼음 알갱이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관행강 물방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행강 물방울 증발한 수증기가 빙정에 달라붙게 되고요. 무거워지면 떨어진다. 내리다 녹으면 차가운 비가 되고요. 안 녹고 내리면 눈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강수 이론까지 알아봤는데 여기 내용이 조금 많아서 일단은 필기를 다 한 다음에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서 내용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